잘해주고도 욕먹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원하는 만큼 뭐 돈이 안 나왔다거나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거나 그러면 제일 마음 아프게 들었던 말이 무료 변론이라서 대충 하신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피고분들께서 나한테 어디 어린 이 말을 그렇게 따박따박 재수없게 하냐고 하면서 날 밀치는 거야. 극찬이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변론이 이거 안주영 변호사가 판결 알면서도 얘기 안 할 거냐, 나였으면 얘기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이 들자마자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미쳤어? 아주 험악한 흉악범들의 변호라던가 아니면은 뭔가 엄청 뭐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막 변호를 한다던가 이런 사건들은 진짜 변호사들이야말로 돈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이런 인상을 주는데 맞고요. 이렇게 한번 보자. 저를 아세요? 네? 만났어요. 드디어 이제 주인공들이 만났고 그다음에 우리 연배우가 굉장히 멋있게 나오시죠. 건물주로 나오고 대표들은 모여서 약간 호텔인지 뭐 바 같은 데서 술을 드시는 것 같고 이제 어쏘들은 모여서 맥주를 먹는 것 같고 이 상황에서 오늘은 또 어떤 에피소드가 나올지 봐야겠네요. 지금 오냐? 네, 안 주무셨어요? 자랐겠지 뭐. 번역은 네, 애들이랑 먹었어요. 그래 들어가 자라. 네, 주무세요. 응. 이 장면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퇴근한 장면인데 주형이가 퇴근을 한 걸 보면 집이 약간 산 동네에 있어요. 그렇게 잘 사는 집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바로 희지가 퇴근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 걸 보면 또 희지는 되게 잘 사는 것 같거든요. 내가 꿈꾸는 변호사야. 되게 좋은 오피스텔 사는 것 같죠. 그래서 너무 좋은 오피스텔에 되게 예쁜 가구들을 놓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주영이는 아버지랑 같이 사는 것 같고 조금 오래된 주택에 사는 것 같고 그래서 보면은 변호사라고 해서 다 막 뭐 떼돈을 벌고 막 명품 차고 다니고 막 이러는 줄 아는 사람이 아직도 있진 않겠지만 이런 거 보면은 로스쿨에도 보면 굉장히 어떤 가정 환경의 격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도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주제기는 한데 나는 로스쿨을 내가 돈 벌면서 다녔거든요. 장학금 받고 돈 벌고 일부는 학자금 대출 받고 막 이러면서 다녀서 변호사가 된 케이스인데 변호사 금수저론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게 될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좀 복선이지 않을까 싶어요. 주영이랑 희지의 어떤 이런 생활상을 이렇게 대조되게 보여준다는 거? 난 그게 눈에 좀 들어오더라고. 소장 접수 전에도 통화로 한번 설명해드리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 돈을 빌려주신 거잖아요. 네, 그분이 임대차 보증금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드렸죠. 네, 근데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도 안 갚고 계신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담보조로 그 임대 보증금을 양도받으신 거고. 네. 네.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의 임대차 계약이 먼저 종료가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이후에는 그 갱신 계약으로 저희한테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초 계약 기간이 종료된 지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임대인이 저희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무조건 반환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그 임대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우선적으로 반환해야 임대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게 직접적으로는 잘 안 돼서 저희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서 부동산을 강제로 인도 청구하는 그런 소송입니다. 이거 그런 소송입니다만 들리셨을걸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어려운 개념이 많이 나온다. 사실 쉽게 얘기하자면 계약 끝나고 갱신할지 안 할지 결정해서 갱신 안 하기로 하면 내가 집 빼주고 나가야 되고 근데 그거를 내 권리긴 한데 남이 그걸 한번 행사해주겠다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이 여러 사람 등장하고 개념이 이제 어려운 개념이 등장하니까 말이 이렇게 어려워진 건데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주영이가 9년차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의뢰인한테 어렵게 설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물론 이 내용을 변호사들이 들으면 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할 거예요. 한 번에 이해가 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한테 돈 주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한테 일을 맡기는 사람한테 충분히 내가 어떻게 진행할지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변호사의 업무이자 의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좀 최대한 법률적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하다못해 채권자, 채무자라는 단순한 단어라던가 소유권이라는 단어, 채권이라는 단어도 일반인들, 그러니까 비법조인들이 알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랑 법조인들이 법률적으로 쓸 때의 단어의 의미가 다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범위나 이런 게 다른 경우가 있어서 이런 거는 저는 막 이렇게 앉혀놓고 도표 막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줘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고 그래야 판결문이 나왔을 때 조금 덜 싸운다, 덜 욕을 먹을 수 있다. 항상 이기는 사건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소송의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같이 해나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주영이는 너무 설명을 어렵게 하네. 나도 마음이 쓰이긴 하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그 얘기가 나와요. 프로보노. 프로보노 얘기가 나와요. 프로보노라는 용어를 잘 쓰지는 않는 것 같은데 무료 변론? 무료 변론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 뭐 법률 상담은 유료입니다라는 포스터 같은 것도 붙어 있는 거를 서초동에서는 흔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무료라고 해서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돈을 받았을 때 받은 만큼의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 받은 만큼 상담이 솔직히 더 성의 있게 들어가는 것도 맞고 근데 어떤 공익을 위해서 뭔가 사건을 수행하거나 상담을 한다라고 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진짜 공익인 경우에는 해요. 예를 들면 정말 가난한 성범죄 피해자라던가 왜냐하면 자원은 한정돼 있어요. 변호사의 집중력이든 어떤 그런 지적 자원이든 무료 변론을 할 수 있는 변호사들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무료 변론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을 수 있단 말이에요. 공짜로 해드립니다라고 하면 많을 수 있잖아.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대가를 지불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아야 진짜 무료로 변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무료 변론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공익의 개념을 너무 넓게 확장하거나 무료 변론을 막 무조건 이렇게 개념을 확장하는 거는 나는 진짜 소외되고 무료 변론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희지는 지금 일이 적어. 내가 보기에는 살만하니까. 살만해 지금. 그리고 이거 대표님도 좀 그런 게 7개월차 변호사 희지한테 단독 상담을 들어가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거 사고 치면 어떡하려고 혼자 들여보내. 이 부분도 약간 현실과는 맞지 않지만 뭐 드라마 진행은 시켜야 되니까 희지가 혼자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 사실 드물다. 그리고 초반 변호사 한 3년차까지는 무료 변론을 종종 저도 해주기도 했는데 상처도 좀 많이 받았다. 잘해주고도 욕먹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원하는 만큼 뭐 돈이 안 나왔다거나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거나 그러면 제일 마음 아프게 들었던 말이 무료 변론이라서 대충 하신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나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아니요 무료 변론이라서 욕먹을까봐 더 열심히 했는데요. 그런데 막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 거야. 막 눈물이 여기까지 하는 거야. 너무 억울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때에 사람한테 상처를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 그러면서 9년차 변호사가 되는 거지. 변호사 선수 진짜 많다. 어디로 가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거야? 너무 많아서 고를 수가 없네. 층층마다 다 가볼까? 6층은 거르자. 왜? 저기는 법무법인이 아니라 법률사무소잖아. 다른 거야? 그냥 좀 회사가 작은 것 같잖아?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 아파. 마음이 아픕니다. 자, 법무법인이랑 법률사무소의 차이점을 이제는 많이들 아시는데 조금만 아시는 것 같고 근데 차이가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많이들 알고 오시는 것 같아요. 일회인분들이. 근데 이제 법률사무소가 작은 데고 법무법인은 큰 데다라는 거는 진짜 편견이고 법무법인은 말 그대로 법인이에요. 법인이고 거기에 이제 소속된 변호사들은 법인에서 돈을 받는 이런 형태고 법률사무소는 개인사업자, 대표가 한 명 있는 개인사업자로 보시면은 편하고 여튼 법무법인하고 법률사무소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실제로 혼자서도 개업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법률사무소예요. 근데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들이 이사로 등록해가지고 해야 되고 이렇게 요건이 좀 까다로워서 예전에는 큰 데는 법무법인, 작은 데는 법률사무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 인원이 아주 많다고 하더라도 독자체제 또는 뭐 나는 법인화가 하기 싫다라고 하면은 법률사무소로 가는 거고 3명만 모이면은 나는 법무법인을 해야지 라고 하면은 법무법인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김앤장 그 비싸고
멋진 김앤장? 김앤장도 법률사무소거든요. 김앤장 법률사무소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법률사무소라고 작고 뭐 법무법인이라고 크고 그렇진 않다. 그냥 법무법인이라도 지금 여기 1편에서 나왔던 별산제 법무법인처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법무법인을 하기도 하고, 어떤 법률사무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처럼 되게 크기도 하고, 어떤 사무소를 찾느냐는 그 사무소가 법무법인인지 법률사무소인지를 볼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안에 있는 변호사를 봐야 돼. 누가 실제로 일을 하는지, 어떤 변호사한테 내 일을 맡길 건지. 그래서 나는 내 일을 내가 한다. 나는 내 일을 누구한테 또 싸지 않는다. 뭐. 야, 사자다 내가 바닥 비싼 거야, 이거! 이것들이 아침 대바람부터 뭐하는 짓거리냐? 야, 이 치기 누가 뭐야? 뭔데? 빌려 좀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은 다 갚는다고 했잖아, 내가! 동산 압류 집행이 나왔어요. 이게 저도 진짜 한번 가보고 싶었던 사안이기는 한데 사실 변호사들이 잘 가지 않아요. 근데 변호사 한 명이 입회해야 된다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경험 삼아서 이제 가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저는 아쉽게도 압류 집행에 이렇게 빨간 딱지 붙이는 집행에 직접 가진 않았고, 저희 빨간 딱지 보면 뭐가 있냐면은 이거는 이제 압류된 물건이므로 뭐 함부로 건들거나 팔거나 이렇게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경고문이 써 있어요. 그리고 이 빨간 딱지를 떼어도 안 된다는 내용도 적혀 있거든요. 진짜로 빨간 딱지 붙어 있는 집에서 이 사람들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창고로 옮겨가지고 뭐 공매하거나 이렇게 팔아서 그 판 돈으로 채권자들한테 이제 돈을 주고 이런 식으로 뭐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압류까지는 해드리고 뭐 집행 같은 경우는 집행관 나갈 때 우리 뭐 어서 변호사님들이 나가실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험한 꼴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리고 저항이 진짜 심하거든요. 여기 옷 벗는 거 실제로 있었던 일, 예전에 있었던 펌에서도 제가 좀 5년차쯤 됐을 때 우리 어서 변호사님이 집행에 한번 나가셨었는데 여자분이 옷을 다 벗었대. 여자분이 그 집에 사시는 이제 여자분께서 옷을 다 벗고 저항을 하시니까 집행관들이 당장 못 들어가고 집행이 중지됐었던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제 옷을 좀 이렇게 잘 벗으시더라고요. 저는 행정대 집행 가본 적이 있어요. 철거하고 이럴 때 행정대 집행을 한번 따라가 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렇게 옷을 벗으시더라고. 건들면 성추행이야! 이러면서 옷을 벗으셔가지고 옷 벗은 사람을 다루는 게 현실적으로 되게 힘들다. 그 압류를 하면 그 압류 물품에 대해서 적어가나요? 물품 목록이 있어요. 그래서 압류 딱지 붙이고 어디에다가 붙였는지 번호를 매겨가지고 수량을 하고 물품 이름 이런 걸 다 적어가요, 목록을. 값어치가 있는 것만 압류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판단해요? 값어치가 있는지. 일단 붙여요. 아예 값이 나간다는 네, 일단 붙여요. 그래서 진짜 없는 집에는 냉장고, 세탁기, 가전 뭐 이런 것들은 그나마 가치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에는 붙이고 보는데, 사실 붙이고 나서 보면 공매에 뭐 10만 원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동산 집행은 뭐 실효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그래서 그냥 값이 될 만한 거는 보고 다 붙인다. 미리 다 적어가서 적은 거에만 붙이고 그러지는 못하죠. 왜냐면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거 좀 안 갚았다고 사람을 집에서 쫓아내려고 소송을 해? 당신이 그런 것도 변호사야? 돈을 갚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법원이 말이야, 나 같은 사람을 보호해야지. 원고들이 이거 혹시 조정 가능성 없어요? 네, 원고 측에서는 전액 갚기 전까지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니, 내가 갚을 돈이 있으면 갚았지, 없는 걸 어떻게 해? 주세요. 피고 한 번만 더 법정에서 반말하면 감치 결정 내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피고 그러니까 돈을 빌렸는데 못 갚고 있는 건 맞아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왜 그렇게 흥분을 하고 그러세요? 1화에서는 형사소송이었는데 2화에서는 좀 슬픈 민사소송이 메인으로 나오잖아요. 구조는 복잡한데 사실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은행인 것 같고, 주형이가 변호하고 있는 쪽은, 그리고 상대방은 은행한테 돈은 빌렸는데 갚지는 못하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민사야말로 진짜 정이 없는, 그러니까 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판사도 얘기하잖아. 돈 못 갚은 거 맞아요? 맞대. 그럼 갚아야죠. 그게 법인 거야. 법에는 눈물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못 갚았으면 갚으면 되는데, 이게 가끔 변호사한테 이 본인의 서운함과 억울함을 이렇게 상대 변호사한테 막 쏟아붓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저는 실제로 욕도 먹고 멱살도 잡히고 막 머리채 잡히고 했던 적이 있어요.
집단을 상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금 같은 걸 받으려고 하는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밀리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할 일만 했는데 나오니까 우르르 따라 나오시더니 피고분들께서 나한테 어디 어린 이 말을 그렇게 따박따박 재수없게 하냐고 하면서 날 밀치는 거야. 극찬이네요. 감사합니다. 제 변론이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저씨랑 아줌마들이 그렇게 오니까. 근데 그 무리로 있고 한 사람이 언성을 높이니까 덩달아서 막 언성이 높아지는 거야. 다들 막 쌍욕을 막 하기 시작하고 돈에 미친 뭐 어쩌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막 해. 근데 나는 그때 어수 변호사여서 오늘 저 월급 받거든요. 돈도 심지어 못 받고 일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를 법정 경위가 법정 안에 있는 경위 말고 이제 밖에 앉아 계시는 경위가 와가지고 이제 뜯어 말리고 그 사이에 나는 충충충충 막 이렇게 도망가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상대방의 변호인한테 막 이렇게 쏟아붓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변호인은 어디까지나 이제 소송 대리인은 대리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금기시하는 게 대리인들끼리 싸우지 말 것. 왜냐면 어차피 너는 저쪽을 대리하고 나는 이쪽을 대리하는 거니까 서로가 할 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서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변호인들끼리 싸우지 않는 게 불문율. 서면으로도 너무 이렇게 자극하는 말 하지 않기. 그리고 저는 뭐 밖에서 상대방 변호인들 봐도 그냥 목례하고 인사하고 하는 예의를 갖추는 편이고 우리 의뢰인이 상대방 변호인한테 난리치는 거 잘 단속하기, 단도리 잘하기 요것도 약간 꼭 필요한 자세. 불문율. 이게 서로 감정 싸움이 될 것이 없다. 우리는 그냥 법에 의한 판단을 받으면 된다라는 게 변호인의 자세이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도 한데 이렇게 보면 되게 지금 주형이가 눈물도 없고 인정사정 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아니야. 그냥 대리할 뿐이야. 이러면 어떡하라는 거야? 이 경우대로 상담 좀. 그래서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 판결이 나왔죠. 조금 유리하게 진행되나 싶은 재판에서 대법원 판례가 나왔어요. 대법원에서 뭔가 판례가 하나 나오게 되면은 그 밑에 재판들이 다 영향을 받아서 판결 결과가 다 바뀌는 사정이 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경우였는데 나는 이 판례가 진짜 있는지 궁금했어. 그래서 찾아봤어요. 멈춰놓고 이거 다 막 뭐 검색해보고 해서 찾아봤어요. 사건 번호를 보면 2024-230-165 사건으로 나와요. 근데 실제로 찾아봤더니 이게 사건 번호가 되게 비슷하게 나와 있더라고. 2022-230-165 사건이 실제로 똑같은 사건이 있었어. 그 판례를 그대로 가져다 쓰셨더라고요. 와, 이게 대박이다 싶었는데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사안이지만 정리하자면은 맞아요. 주형이가 밀리는 판례가 나온 거야. 어쨌든 돈을 빌려준 은행 입장에서는 얘가 돈을 안 갚으면 담보로 제공했던 집을 우리가 뺏겠다. 그러니까 너는 계약 갱신 못하고 나가. 이게 이제 원래의 법리였는데 이 대법원 판례에서 간단히 얘기하자면 공공임대주택이잖아. 그러면 얘네는 뭐 10년이고 15년이고 갱신해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근데 그걸 얘가 돈 못 갚았다고 해서 은행 네가 얘 대신 그 계약을 끝낼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얘를 내쫓을 수 없어 라는 판단을 내린 거예요. 대법원에서. 우리나라 몇 심제야? 3심제잖아. 이거 대법원에서 나오면 끝난 거잖아. 이 이후로 은행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니 내가 돈을 못 갚으면 집이라도 받기로 했는데 이제는 이런 대법원 판례가 나와버리는 바람에 그런 담보 설정을 더 이상 은행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야. 리스크가 너무 커져버리니까. 그런 이제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판결이 나오게 됐죠. 이런 경우에 질 게 뻔해진 상황이잖아요. 주형이 입장에서는 직접 선임을 한 건 아니지만 희지 입장에서는 좀 뭐랄까 희망이 보이는 그 의뢰인 이길 수 있겠네? 내가 직접 변론을 하지 않더라도 좀 유리한 판결을 제공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겠죠. 재판장님, 제가 아직 갚지는 못했지만요. 제가 이거 준비 서면이라는 걸 하나 제출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준비 서면에 의뢰인이 내나요? 이런 경우 종종 있는데 자주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 사람은 대리인 없이 사건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이런 비법조인의 입장에서는 서면을 어떻게 내는지 모를 수 있어. 변호사들은 이제 다 알죠. 민사는 전자소송으로 보통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전산상에서 이제 다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비법조인들은 이렇게 종이로 인쇄해서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보통 재판부에서는 민원실에 가서 내고 가세요. 그럼 민원실에서 그걸 한 땀 한 땀 스캔을 해가지고 전산에다 올려주는 형태로 이제 상대방 변호인이 받아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예외적으로 준비서면이 좀 얇거나 아니면은 보통은 상대방이 비법조인이신 소송 당사자가
준비 서면을 보통 세부 판사님 거, 자기 거, 상대방 거 이렇게 인쇄를 예쁘게 해왔을 때는 그 자리에서 나눠주고 지금 확인 가능하세요? 라고 해서 확인 바로 하고 영수증을 쓰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송달 영수증. 그 자리에서 송달 받았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도 영수증 같은 걸 써요. 이제 주영이가. 근데 받아봤는데 이게 희지가 쓴 뭔가 그 판결 내용이었던 거지. 그 최신 판결이었던 거지. 그거 나오잖아. 희진의 사무소에서 쓰는 서면의 특징. 기억나요? 들여쓰기. 그렇지, 맞아요. 들여쓰기였어. 회사 먼저 그만둔 친구가 이제 들여쓰기 했던 내용이 1화에 나오죠. 그래서 그 들여쓰기 했던 것이 그대로 보이는 걸로 봐서 희지가 줬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희지랑 다퉜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잖아. 이거 안주영 변호사가 판결 알면서도 얘기 안 할 거냐. 나였으면 얘기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이 들자마자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미쳤어? 큰일 날라고. 뭐 자선사업 하는 거 아닌데. 아니, 그리고 내 대리인인데 내 대리인의 이익이 최우선이에요. 어쨌든 내가 그 사건을 맡기로 했으면 내 대리인의 이익이 최우선이야. 거짓말만 하지 않으면 저는 소송 자료나 소송 어떤 증거들을 조작하고 거짓말만 하지 않는 선에서는 진짜 내 의뢰인한테 최선을 다하는 게 변호사의 책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온 건 맞아. 판례가 나온 건 맞아. 근데 그걸 판사가 알아야지. 그럼 내가 이걸 떠먹여줘야 돼? 나한테 유리한 판례도 아닌데? 그래서 나한테 불리한 판결은 당연히 얘기를 안 한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자세다. 그러면 멀쩡히 대출 받고 꼬박꼬박 잘 갚을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라고요. 그래도 뭐가 공익인지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왜 그쪽 세상만 봐요? 집을 잃고 나앉으면 그 한 사람의 세상은 송두리치다 무너지는 건데. 한 사람의 세상이 공익입니까? 여기서 공익 가지고 싸우죠. 밥집에서 뭐 하는 짓이야. 밥상머리에서. 아니 이렇게 싸우지 않아요. 변호사들은 이렇게 밥 먹을 때나 쉴 때 이런 식으로 법리나 뭔가 사건에 대해서 다투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사는 거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희지가 뭔가 이렇게 열정이 넘치는 열정맨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9년차 주형이었으면 그래 내가 잘못했네. 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자본주의에 미친 사람이구나. 그냥 그렇게 하고 밥을 먹었을 것 같아요. 대화할 생각이 없어. 이렇게 싸우지 않아. 너무 창피하잖아. 심지어 희지는 이 사건의 피고 대리인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열혈? 이렇게 한다고? 너무 창피한 거야. 왜냐면 여기 보통 이 점심시간에 서초동에서 밥 먹는 사람들 다 법률 사무원분들 아니면 변호사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나 진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너무 창피했어. 어쨌든 우리는 이런 대화를 실제 상에서는 잘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공익에 대한 고민은 아마 변호사들이라면 다 해봤을 텐데 특히 드라마 거의 말미니까 얘기를 하자면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이런 사건도 변호를 해? 진짜 변호사 돈에 미쳤구나. 이런 사건들이 좀 있어요. 아주 험악한 흉악범들의 변호라던가 아니면은 뭔가 엄청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막 변호를 한다던가 이런 사건들은 진짜 변호사들이야말로 돈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이런 인상을 주는데 맞고요. 중범죄자들? 그런 사람들 변호하면서 욕 먹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없어요. 왜냐면 나는 그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있어. 그게 어떤 변호사님들은 있고 어떤 변호사님들은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절대 받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범죄들이 있고 어떤 범죄면 받지 말아야지라고 한다보다 상담을 하다 보면 나 이거는 진짜 못하겠다. 얘는 좀 넌 벌 받아야 되겠다. 나 지금 머리 단어를 고르고 있었어. 야 너는 좀 살다 나와야겠다. 약간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은 내 마음이 아예 가지 않아서 제가 제대로 된 변호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잘 말해서 돌려보내죠. 그래서 거기서 비난하진 않아요. 어쨌든 본인도 변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어떤 선에서는 맞지 않는 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없는 변호사들이라고 해서 나쁜 변호사들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누군가는 변호를 해야 되니까. 누군가는 변호를 해야 되거든. 그리고 사이코패스의 중범죄자 연쇄살인범이라고 하더라도 변호를 누군가는 하고 변호를 받는 게 그게 제도고 법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정말 뭔가 쓰레기 같고 너무 밉고 싫고 한다고 하더라도 제도란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공익은 아직까지도 잘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 공익이 있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법 제도가 돌아가는 거를 우리가 이제 쳇바퀴처럼 굴리고 있다. 판사랑 검사랑 변호사랑 같이 굴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왔어. 있으신 응. 벌써 나온다고? 나 그 1, 2화 통틀어서 제일 집중했어 지금. 예쁜 건 지금도 예쁘고요. 회사가 합쳐지긴 합쳐졌네. 우리 이제 다 같은 회사네? 너무 감정이입하지 마요. 사건이 객관적으로 안 보여서 더 일 못해요. 안정신 감정이 없어서 입을 못하는 거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변호사 맞아요? 완전히 개 탓이에요. 개 탓. 아, 뭔가 쎄한데. 사람이 죽었잖아요, 과장님. 뭐 도와줘요? 이렇게 끝나네요. 예고편까지 알차게 봤는데, 아니 나는 사실 2화 보면서 내가 3화를 보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안 볼 수 없게 마지막에 또 키스신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근데 이제 아마 본격적으로 에피소드랑 이제 두 주인공 주형이랑 희지의 러브라인이 좀 집중을 받나 봐요. 왜 주영이가 희지를 모른 척 했을까도 그렇고, 아마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기억나는 것 같은데, 이들의 과거도 궁금하고, 그 홍콩에서 뭔가 뭔 일이 있었는지 그것도 아마 나올 것 같고, 지금 여기가 법무법인 형민으로 합쳐졌어요. 형민 빌딩에 법무법인 형민. 아 진짜 멋있긴 하다. 나도 나중에 이런 거 하고 싶다. 그래서 이런 데서 나오는 시너지하고 이제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하게 된 이 어쏘들의 얘기가 조금 더 이제 재밌게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한 사건을 이제 같이 볼 수 있게 됐잖아요. 그 같은 법무법인에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지금 너무 약간 자극적인 멘트들, 변호사들이 들으면 자극적인 멘트들이 예고편에 계속 나왔어. 뭐 변호사 맞아요? 이런 거랑 사람이 죽었잖아요.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조금 확실히 3화를 볼 수 있게 만드는 동인이 되기도 하네요. 일단은 저는 첫 주 뭐 2편 잘 지나갔다. 그리고 3화도 예고편 봤을 때는 난 볼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3화도 같이 가보는 것으로